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10kg당 23,000원으로 주문은 27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요?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어떤 기사부터 말씀 주실 건가요? 예, 경향신문의 오면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 제명안을 냈습니다. 과연 제명은 가능할까? 잘라 말해 불가능합니다. 네.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가능한 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명 등 징계 사유로는 국회법 155조의 청렴 의무 위반, 국회 윤리강령 위반 한 12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제명 사유로 국회의원 품위 유지의 그 의무를 위반했다.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했다. 이런 겁니다. 아니, 이분들이 무슨 욕을 했나요? 폭언을 했나요?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된 후에 이거는 이제 징계심사 소위로 이제 회부가 됐는데요. 징계심사 소위와 윤리특위 표결은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과반수 출석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여기서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리특위 1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8명이거든요. 표 대결을 하면 게다가 또 비밀, 무기명이니 두 의원의 제명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야당은 만약에 가결될 경우 지난해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제명안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보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게 본회의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사전 절차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자, 하여튼 여기서도 통과가 된다 한들 이제 본회의로 간다 한들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은 개헌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 의원이 아니라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네,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이라는 네, 그러면 얘기죠. 200명 뭐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은 155명이고 친여당 성향 문대성 의원을 포함한 이런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3명입니다. 합쳐서 158명. 자, 이 제명안을 통과시킬 정족수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이 단체로 반대해도 이건 뭐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석이 127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되지도 않을 제명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크게 노하신 청와대의 어떤 분 그 심기를 헤아린 것으로 보여서 이건 참 어떤 성사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이벤트에 가깝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권력, 그런 권력이 말로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유일하게 한 명인데 유신 말기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1979년 9월 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삼 총재는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YH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아주 정말 무도하게 폭행했던, 심지어 인분을 뿌렸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예. 김영삼 총재도 이 와중에 또 얻어맞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여당은 김영삼 총재 제명안을 제출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 바로 부마 항쟁입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그런 연회에서 뭐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이의 의견 다툼, 이것이 결국 12.6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이제 뭐 이런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은 한마디로 유신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했다고 국회의원이 말하는 직업 아닙니까? 예, 또 국민의 뜻을 담아서 전하는 말이라면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또 대변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은 세비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의견을 반영했던 국회의원을 자르려 한다. 이건 뭐 권력 말기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약간 되지도 않을 제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와대 심기를 헤아리기 위한 그런 행태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니, 청와대 그분은 4년 정도 정치하다 말 양반인데 당신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되도 않을 오버를 왜 하느냐, 당신들. 자, 그런 식으로 글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걱정 어린 눈길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닙니다. 일면은 설득력이 있는 발언인 것 같아서요. 수긍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같은 면에 실린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저주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퇴로를 찾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 기자는 현 여당도 야당 시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대통령 인신공격을 반복한 전과가 있다. 대통령 공격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과거 대선 불복, 대통령 비하 발언을 되짚어보면은 지금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공격이 거의 일상화됐던 때 아니었습니까? 뭐 당시 유시민 장관은 대통령 10기가 거의 레포츠가 됐다. 뭐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한나라당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직후에 전자개표 조작설을 제기하면서 선거 5일 만에 당선 무효 소송을 냈는데요. 재검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검표한 건데,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바 있었는데요. 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2003년 7월 집권하고 불과 5개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서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 7월에 김한길 대표가 과연 박근혜 이 사람이 대통령인가?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같은 워딩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그해 9월에 김무성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이를. 우리 친구야, 지가? 이 내용은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그 육성을 생생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호 의원 홍보위원장이었는데요. 2003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에 비유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짓거린다. 생긴 게 똑같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예. 그해 8월에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그해 8월이 아니죠. 2004년 8월입니다. 이 시점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또 사진기사하고 이 본문기사가 서로 호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04년 8월에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연극 환생경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댄 극중인물 노가리를 향해서 6XX놈, 개X놈 이런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객석 앞자리에서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치면서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이거는 대선 불복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형사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모욕죄 범주 안에 든다고도 볼 수 있죠. 제가 모욕죄로 재판정에 서봐서 하는데 이거 충분히 걸립니다. 이 판사들은 딴 거 안 봐요. 이게 진짜 욕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더라고 보니까. 저간의 맥락은 잘 안 보는 측면도 있던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다.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음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은 기꺼이 욕을 먹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이제 좀 반성을 하고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 이후에도 그때는 좀 새누리당이 달라질까? 그런 기대는 일찍부터 접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으니 지난해 대선 날인 12월 19일 당시에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이던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거 불복 발언을 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과 유사해 보이는 발언인데요. 직권만 바뀌었더라면 또 윤리위에 제소가 되고 제명이 됐을 발언인지 의문입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그래요. 자기들은 해도 되는 발언이고 남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또 자기들만 집권해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기저에 이런 그 사고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막말, 선거 불복 발언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 권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기탱천해하고 있고 이런 국민의 마음을 장하나 양승조 의원이 대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제명을 추진한다. 정말 참 새누리당 스스로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보도 전후로 이틀 동안 제3자인 지인을 통해서 임모 씨와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임모 씨가 최동욱 전 총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형사 6부가 코스닥 기업 회사의 이모 부사장을 9월 5일부터 6일 이 이틀 동안에 최동욱 전 총장과 20여 차례 통화를 했고
혼외 관계자로 알려진 임모 씨와 또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서 수사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차동욱 전 총장이 임 씨와 연락을 취했고 말을 맞추면서 결국 혼외 자식 문제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외 자식은 분명히 있는데, 혼외 자식은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될 것이 확실시되니까 그 여성과 입을 맞추려 했다는 거죠. 말을 맞추려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의혹입니다. 자, 뭐 이런 의혹, 뭐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 못지않게 차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응당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의혹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인데 말이죠. 지난번에 또 사설을 통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빨리 밝혀야 된다고, 진상을. 아니, 쥐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보도했는지 이건 밝히지 않고, 자꾸 이걸 은폐하면 안 된다, 감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유체이탈식의 책임 전가 그만하고 조선일보도 그 정보 어떻게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혼외자 아들로 지목된 아들의 개인정보가 결국은 청와대 관련자에 의해서 그 확보되는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 태도를 취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그 조선일보의 부국장인 김창균 씨가 쓴 칼럼에 의하면 이건 고공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고위직과 정권의 고위직이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네, 일선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보병전을 해서 얻어낸 정보다 그러는데, 아니 일선 기자들이 제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해도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얻어, 그걸 관여 도움 없이. 이거는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게 조선일보가 이걸 밝히지 못한다면은 이런 기사 자체도 그냥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정부가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29%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명박 정부가 목표했던 것은 41%입니다. 아주 온 나라를 원전 천지로 만들려 했던 MB 정권 아닙니까? 그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현재의 원전 비중은 26.4%입니다. 지금도 이 노후 원전, 또 원전 부품의 이 부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원전 비중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한 3%. 이거는 정말 아닌 것입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기로 코레일 이사회가 이제 의결을 했죠. 이 자체는 뭐 당장 민영화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 기사인데요. 수서발 KTX 분리.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한 해 1,417억 원 순손실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사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자회사 설립안이 만들어져야 마땅한 것인데, 신규 업체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한 해 1,417억 원의 순손실을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 코레일의 기존 KTX 매출이 매년 5천억 남짓 줄어드는 데다 신규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인구가 폭증해가지고 그들이 단체로 KTX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 수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그 자회사 설립안은 코레일의 그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사회에 보고된 문건에 기재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정보를 판단을 하고서도 네. 이사회가 결국은 수서발 KTX 분리를 감행 결의를 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이런 손해보는 일을 왜 택해요?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그 손해를 봐도 결국에는 나중에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이게 손해밖에는 안 볼 길인데 왜 이 길을 택했냐 이거예요. 이게 위에서 뭘 내리찌르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 보고된 같은 문건에서는 결국은 정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기업체 설립한 거 아니냐 그런 정황이 읽히는 부분도 있다고 전해져 오기도 하네요. 예. 예. 자, 결국에는 뭐 KTX 코레일의 경영에 있어서 경쟁이 필요하다. 경쟁 도입이 절실하다라는 그런 뭐 어떤 그 큰 밑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지금 그 코레일 사장이 최연혜 씨입니다. 이분은 지난해 1월에는 고속철도의 민간 참여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자 조선일보 31면을 보면은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 직책으로 기고한 최연혜 사장의 칼럼이 있습니다.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이런 글인데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그리고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추절 경쟁을 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국가기관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했습니다. 복잡한 기계와 설비, 여러 사람의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야 안전이 담보되는 철도의 특성상 운영기관의 다원화는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 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의 그 주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연혜 사장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그리고 출자 계획을 의결한 다음에 수서발 KTX 법인은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쟁은 안 된다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게 사장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차이입니다. 네. 사장이 되기 전과 이후에 말이 달라지는 이런 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렇다면은 KTX 자회사 법인 설립이 어떻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뭐 당장 정부나 코레일은 그럴 일 없다. KTX를 민영화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칼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정정훈 변호사가 오늘 한겨레에 실은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KTX 자회사 설립입니다. 이 특정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냐는 그런 질문이 있다. 논쟁은 주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우회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자회사의 민영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철도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KTX 사업의 분할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코레일이 적자를 보전할 수 없는 무궁화호, 새마을호의 지역 적자 노선과 화물 운송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산업 민영화의 마중물이라는 비판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KTX가 돈이 무척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요. 이런 무궁화호 새마을호 적자 노선 네.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그런 노선에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 구조를 반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회사가 가짐으로써 결국 코레일이 갖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코레일 자체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레일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적자 노선은 어마어마한 그런 또 경영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 뭐하느냐 요거죠. 자회사 매각의 명분이 되는 거죠. 민간에다가 떠넘기자. 예. 이러면 이제 사가는 민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수서발 KTX 자회사 역시 민영화시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철도노조의 우려입니다. 자, 잠시 후에 철도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소상하게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니까 경찰이 화답합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도로 행진은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동아일보가 했는데 경찰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가 꿈꾸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의 어떤 또 다른 실현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게 동아일보가 지적을 해서 경찰이 받아들였다. 언론사가 문제 제기한 것을 공기관이 수렴했다. 이거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우호적인 언론에다가 너희들이 먼저 보호해라. 그렇게 밑밥을 깔면은 내가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닌지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추정을 해볼 따름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채널A 일정 부분까지만 이제 동아일보가 지분을 갖게 돼 있거든요. 이 방송사는 일개인이 다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특히 뉴스 보도를 하는 이런 방송사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의 그 지분이 아마 30%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자된 지분 보니까 배후에 동아일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동아일보의 행태가 드러났다라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와 채널A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방송법이 신문사의 종편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 거대 독점 자본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30%라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회 출자를 통해서 지금 허용이 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은 동아일보가 과도하게 채널A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허가 취소 사안입니다. 이거는 허가 받으려고 낸 보고서를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이것도 역시 주목되고요. 채널A 재허가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재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TV 수신료,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는 모든 집을 상대로 이제 사실상 부과하는 준조사를 할 수 있는 TV 수신료, 이거를 4,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어제. 물론 이것이 이제 국회에 통과까지 가야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KBS 이사회에서 지금의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기로 여당 추천이사들이 단독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추천이사들은 어떻게든 반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자, 근데 이게 과연 수신료 인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간단 말이죠.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3대2 구조로 돼 있어요. 여당 3, 야당 2. 하지만 이게 국회에 간다. 그러면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이 국민들로부터 집집마다 1,500원씩 더 걷겠다. 이거 요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 게다가 또 KBS가 지금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느냐.
높은 품격의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으로 비화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권의 나팔수 방송이 돼버린 KBS의 현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 공론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수신료가 늘고 네. 결국은 이제 광고 수익을 줄게 되는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광고 시장의 혜택을 보는 측이 있게 되는 건데요. TV조선 채널A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자, KBS 수신료를 올리는 건 결국 우호적인 종편 살리기, 종편 먹여 살리기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예, 그런 평가입니다.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수정명령 제대로 반영 안 했는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승인됐다는 한겨레 14면 기사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오늘 저 브리핑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나라가 이렇게 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어찌 될지 참 온 국민과 함께 우려를 합니다. 이 야당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제가 했는데 오늘 준비한 노래가요. 기다린 미스터 김입니다. 예. 이 기다린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를 왜 갑자기 골랐느냐. 다름 아니라 우리가 역주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권의 이런 행태. 이런 행태를 방기할 경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면 무조건 커트를 하고 탄압하고 제재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 기다린 미스터 김은 박정희 정권 때 나온 노래인데요. 예. 즉각 금지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금지곡이 된 거죠? 기다린 미스터 김 내용에 무슨 정치 이념도 없어요. 예. 기다린 미스터 김 멋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금지곡이 됐냐. 대통령이 165cm의 단신인데 이 기다린 미스터 김을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키가 작은 거 이걸 비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금지곡이 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예, 이금희의 기다리 미스터 김. 김상희 씨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기다린 미스터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은 마음씨 그만이에요.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 한마디로 버티는 새누리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나? 첫째, 이미 레전드가 된 환생경제. 아이고 육실할 놈. 호랑이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야! 사회로 태어났으면 불알 피해내야지. 그러니까 육실할 놈. 특유감 같은 짓들아. 이 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건 그나마 2004년의 상황.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첫 해, 즉 2003년에 나온 말. 현재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저는 치가 떨립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비슷한 시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홍준표 현 경상남도지사. 노무현 정권의 탄생의 배경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은혜공작과 사기극이 난무했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들은 달라졌을까? 아닐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이유. 작년 12월 19일 대선 당일에 나왔던 뉴스를 들어보자. 한편으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선거 당일에도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정현 공보단장은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 운동이라며 문 후보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